반갑습니다. 역사 이정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동아시아의 여러 문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발달한 서민 문화의 모습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중국의 명청, 조선 후기, 일본 에도 막부 시절에 등장한 새로운 학문의 발전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명청부터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13번 학습지에서 우리는 중국의 명나라 때 성리학이 강조되는 상황, 그리고 성리학에 대한 반발로 심증리, 인간의 마음을 중요시 여기는 학문인 양명학이 등장하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리학과 양명학에 대한 반발, 성리학과 양명학은 공통적으로 현실 세계가 아닌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었죠. 성리학의 경우 인간 본성과 그 원리를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양명학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치를 찾는 학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서양의 예수의 선교사가 방문하면서 서양의 과학 기술, 과학 사상이 동아시아 중국에 도입되게 되고, 이러한 성리학, 양명학에 대한 반발까지 합쳐서 경세치용이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학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학문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학문, 현실 세계, 실용적인 내용을 담은 학문입니다. 식물학, 농학, 지리학 등 실용적인 부분을 연구하였습니다. 자, 이 경세치용을 연구했던 학자들로는 서광계, 송응진, 이시진 등이 있는데요. 자, 한 사람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광계는 농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정리한 농광전서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테오 리치와 함께 수학을 연구한 책인 기하원본을 번역하였지요. 예수의 선교사였던 마테오 리치의 활약 모습을 18번에서 공부하면서 서광계와 함께 기하원본이라는 책을 번역했다는 내용 18번에서 진행했습니다. 자, 송응진은 중국의 산업발전 모습을 연구하여 그림으로 정리한 책인 천공계물을 지었습니다. 천공계물이라는 책의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이시진은 질병의 치료에 연구할 수 있는 약초를 정리한 책인 본초강목이라는 책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명나라 사상의 발전 모습 잠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명나라는 인간 본성의 원리를 연구하는 성리학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성리학에 대한 반발로 인간 마음속에 들어있는 원리를 연구하는 양명학이 발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성리학, 양명학에 대한 반발로 현실 세계를 연구하는 실용적인 학문인 경세치용이 발달하였습니다. 자, 이 경세치용은 명나라 말기에도 계속해서 명나라의 주류 학문으로서 연구가 됩니다. 자, 경세치용을 연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실사구시라고 하는 사상이 중요한 믿음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사실에서 진리를 구해야 한다는 실사구시, 경세치용이라는 학문이 현실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이었기 때문에 이 경세치용에서 실사구시의 원리를 중요시하는 믿음이 중국의 학자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경세치용과 실사구시를 중요시하면서 연구를 진행했던 명나라 말 청나라 초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고연무인데요. 이 고연무의 경세치용, 실사구시의 연구는 청나라 때 발전한 고증학의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명의 뒤를 이은 청나라에서 발달한 새로운 학문 사상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명나라 말 경세치용을 중요시하는 학문 경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경세치용의 학문을 연구하면서 실제 사실에서 진리를 구한다는 실사구시의 학문 연구 방법이 등장합니다. 여기까지는 명나라의 발전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실사구시, 실제 사실에서 진리를 구한다는 연구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실증적인 연구법이 점차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향이 청나라 때 등장합니다. 이 실증적인 연구를 중요시하는 새로운 학문을 고증학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청나라 때 등장한 고증학, 자, 고증학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나라 때 발전한 고증학은 유교, 경전, 금성문 등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이죠. 이 금성문, 돌이나 쇠에 새겨진 글자가 참인가 진리인가? 어떤 글자의 정확한 글자의 모양이 어떤 것인가? 이 유교 경전에 들어있는 내용이 정말 진실로 옳은 것인지 등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고증학은 청나라 때 대규모 편찬사업, 청나라 정부가 많은 책들을 정부 주도하에 만들면서 이 책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거의 기록들이 참인지 진실인지 얼마나 옳은지를 연구하는 고증학이 더욱더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학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학문의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닌 현실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되는 것인가를 연구하는 대신 과거의 기록이 참인지 진실인지 참인 것을 밝혀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에만 집중하게 됨으로써 많은 학자들의 관심은 현실 세계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 대한 관심은 멀어지고 과거 기록들의 참, 거짓,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였던 고증학은 아이러니하게도 현실 세계의 개혁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양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의 발전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공양학은 춘추라고 하는 역사책의 여러 해설서 가운데 공양전이라고 하는 버전을 정통으로 인식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춘추란 공자의 말과 행동을 기록으로 남긴 역사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나라의 학자들은 고증학에 따라서 과거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참거짓,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청학자들이 참거짓,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했던 여러 책들 중에는 공자님의 기록을 공자님의 업적과 사상을 기록한 책인 춘추, 그리고 이 춘추의 여러 버전 중에 하나였던 춘추공양전이 들어있었습니다. 고증학에 따라서 공양전 또한 참거짓, 진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공자님이 이러한 말을 했는지,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등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양전을 고증학에 따라서 분석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과거 춘추전국 시절 어지러운 중국의 상황 속에서 현실 세계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공자의 여러 가지 개혁 노력이 중국 학자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양전을 정식으로 연구하는 학문, 공양학이 점차점차 발전하기 시작하고 고증학 이후 새로운 청나라의 주요 사상 중의 하나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공양학은 과거 공자의 사상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현실적인 사회 문제에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현실을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한다,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양학은 청나라 말 23번에서 우리가 공부할 변법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의 등장 배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조선 후기 새로운 사상의 등장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전기, 조선의 주요한 사상이었던 성리학,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조선 내는 전쟁으로 인해 유교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 유교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조선의 지배층들은 성리학을 더욱더 절대적인 사상으로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성리학의 교조화라고 합니다. 전쟁 속에서 조선의 지배층들이 백성들에게 믿음직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조선 내 절대적인 양반 중심의 신분제도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절대적인 신분질서를 강조하는 성리학을 조선의 지배층들은 강조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절대적인 신분제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어떻게 성리학의 예를 적용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논쟁 또한 벌어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조선 18대 임금인 현종 때 발생하였던 예속 논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성리학이 절대적인 사상으로 믿음을 갖게 되자 이 성리학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 또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 후기 17세기 정제두 등 소론이라고 하는 붕당이 중심이 되어서 양명학, 중국 명나라의 양명학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실천을 강조하고 절대적인 사상으로 성리학을 믿는 교조화 현상을 비판하였지만 당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데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조선 후기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양반들 중심의 신분제도가 점차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지배층들은 여전히 엄격한 신분제도를 중요시하면서 성리학을 강조하고 있었죠. 더 이상 성리학은 변화하고 있는 조선 후기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점차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조선 후기 처해 있던 사회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학문으로서 현실 세계를 연구하는 실학이라는 학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실학은 조선 후기 처해 있던 당시 사회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토지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농촌을 안정시키자라고 하는 중농학파였습니다. 정약용, 이익, 유형원 등이 그 대표적인 학자였습니다. 둘째,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이루자라고 하는 중상학파였습니다. 박지원, 박재가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이들 중농학파와 중상학파는 각각의 그 방법은 다르지만 당시 조선 사회가 처해 있는 사회 모순을 토지제도의 개혁 혹은 상공업의 진흥과 청의 문물 수용을 통해서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중상학파는 다른 말로 북학파라고도 부르는데요. 북학파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16번에서 이야기를 또 간단히 진행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조선 후기 드디어 조선에도 서양의 문물이 조금씩 전파되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청나라에 파견되었던 연행사를 통해서 서양의 문물이 전파되는데요. 특히 청문학, 역법, 기계제작 등의 서양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기계제작에 있어서는 정약용의 거종기가 가장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전파되었던 서양의 사상을 서학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조선의 학자들이 서학을 정말 학문으로서 연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서양의 여러 사상 중에 하나였던 천주교를 서양의 학문이 아닌 신앙으로서 믿는 사람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등 사상을 중요시했던 천주교가 신앙으로서 조선 사회에 조금씩 알려지면서 조선 후기 양반 중심의 사회 제도는 더욱더 흔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다음 에도막부의 새로운 사상 등장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리학은 에도막부의 관학, 국가의 학문으로서 자리 잡았지만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되는 데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시작번에서 배웠던 내용이었죠. 과거 제도를 실시하지 않았다. 무사가 사회의 주요 지배층이었다 등이 바로 그 이유였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리학을 대신하여 새로운 학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양명학이었습니다. 낙하의 도주라고 하는 인물은 양명학을 도입하면서 불합리한 사회 현실을 그리고 제도를 개혁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낙하의 도주의 양명학 사상은 당시 막부를 타도할 것을 주장하는 무사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에도막부 시절 당시 에도막부는 농업, 상업의 발전에 따라서 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인층이 성장하면서 많은 무사들이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몰락한 무사들은 당시 막부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 더 나아가서 막부를 아예 무너뜨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양명학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막부붕괴의 사상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자, 에도막부 시절 등장한 새로운 사상 두 번째는 고학입니다. 17세기 후반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성리학 이전의 유학, 공자맹자는 춘추전국 때 활약했던 인물입니다. 춘추전국 시절의 맹자 때의 옛 유학으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사상이었습니다. 당시 이토진사이, 오규, 소라이 등의 인물들이 성리학을 비판하고 옛 유학을 주장하는 고학을 새롭게 발전시켰습니다. 에도막부 시절 등장한 새로운 사상 세 번째는 국학입니다. 이들 국학파는 옛 유학을 연구해야 된다는 고학파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 등장하였습니다. 국학파는 일본만의 옛 고전 연구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고유의 정신을 회복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국학파는 더 나아가서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막부는 무사들이 만들어낸 군인 정권입니다. 그리고 이 막부의 최고 우두머리는 쇼군이었습니다. 최초의 막부는 12세기 말 등장한 가마쿠라 막부였죠. 하지만 국학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일본 고유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막부가 등장하기 이전이었던, 쇼군이 등장하기 이전이었던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막부가 등장하기 이전 일본의 최고 지배자는 천황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주장에 따라서 이들은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학자로는 모토오리 노리나가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이들 국학은 나중에 배울 막부가 붕괴되어가는 과정에서의 사상적인 배경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에도 막부 시절 등장한 새로운 사상 네 번째는 난학입니다. 난학, 나가사키의 네덜란드 상인을 통해서 유입된 서양의 과학, 의학, 언어 연구 등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영어로 홀란드, HOLLAND, 홀란드라고 불리었습니다. 이 홀란드를 한자로 음차하게 되면 환란이라고 불리었었죠. 그리고 이 환란의 난을 따서 환란의 학문, 줄여서 난학이라는 서양의 학문이 연구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에도 막부는 19세기 초 난학을 담당하는 전문 부서를 설치하는 등 서양 과학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에도 막부가 설치한 난학 담당 전문 부서에서 해체신서라고 하는 책을 번역하여 작성합니다. 스기타 겐파쿠가 해체신서라고 하는 책을 번역하였는데요. 서양의 해부학 책을 한자로 동아시아식으로 번역한 책입니다. 이 해체신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인체의 용어 있지 않습니까? 심장, 간, 창자 등이 서양의 영어에서 한자식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등장한 새로운 학문의 발전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공부를 함으로써 전근대사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근현대사의 내용이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우선 중국의 삼강무역부터 시작되는 중국 근현대사 모습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